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건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눈을 뜨고 있으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를 꺼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평생 들어온 수많은 조언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먼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언젠가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처럼 아직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믿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한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화장로 앞에 들어선 관, 그리고 기다림. 불과 40분이면 한 사람의 생애가 고운 가루로 바뀌어 유족에게 건네집니다. 그 순간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더덥고 동시에 이렇게 가볍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길 앞에서 그토록 애써 움켜쥐었던 것들이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겁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은 가벼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겁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내려놓으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요.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끝까지 치료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고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면 남은 시간은 더욱 귀해지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돈의 빚만이 아니라 마음의 빚까지도요. 미안한 사람에게는 미안하다 말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고맙다 말하는 겁니다. 둘째, 집착을 줄이는 것. 입던 옷은 깨끗이 정리하고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남아있는 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셋째,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걸을 수 있는 다리, 맛을 느낄 수 있는 혀,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건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냥 지나갔나요? 아니면 한 번쯤은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 보셨나요? 죽음은 무서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스승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신가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손에 쥔 걱정들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웃어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 순간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손등과 손바닥처럼 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조차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고 파도가 치면 타고 바람이 불면 맞으며 그 속에서 배를 모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비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해탈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종교적 의미를 떠나 우리 일상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해탈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을 올가매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해탈을 잘못 이해합니다. 마치 세상이 조용해야 하고 파도가 없어야 하고 바람이 멈추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진짜 해탈은 세상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단한 배와 항해수를 준비해 두었기에 어떤 파도와 바람도 두렵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대로 타고 바람이 불면 그대로 맞으며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대부분은 파도와 바람을 피하려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를, 자녀가 제 마음대로 따라주기를. 하지만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친구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좌절한다면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해탈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기보다 내 배를 단단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래,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 나는 이미 준비된 배를 가지고 있으니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사람은 불안과 우울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행복에 대한 집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행복과 불행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쾌락의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잠시 행복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더 큰 만족을 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불행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은 행복조차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압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우리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한 가지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게다가 평균 혈압, 심박 수치도 더 안정적이었죠. 해탈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갑작스러운 파도가 몰아쳐도 버틸 수 있는 항해수를 갖추고 계십니까? 삶에서 해탈은 거창한 수련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만을 삼키고 웃으며 넘어가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지금의 평범함을 즐기는 것. 이것이 곧 해탈의 작은 실천입니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만 살아있는 지금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해탈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가볍게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조차 바람과 파도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항해술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라며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단한 배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도와 바람은 늘 올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항해술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 화장장을 다녀온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관이정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불이 켜지면 40분 만에 한 사람의 생애가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작은 항아리에 그 가루를 담아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또 허망한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도 무겁게 짊어지고 살던 걱정, 욕망, 미련이 마지막에는 손바닥 위에 한 줌 가루로만 남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한 허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이렇게 가볍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고 있는 짐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이 죽음의 가벼움 덕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엔딩 노트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마무리하는 습관이지요.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노인의 70%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몇 줄 쓰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전 정리의 체크리스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금전적 빚을 남기지 않는 것. 둘째, 인간관계의 빚을 청산하는 것. 셋째, 물건과 기억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마지막 길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미 다 정리해 두었으니 이제 미련 없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의 태도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화장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눈물을 삼키며 작별하는 사이 아이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에서 느낀 건 죽음이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세대가 웃고 떠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떠나는 순간까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 후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장례 비용과 남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유족이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이미 떠났는데 남은 가족은 빚과 짐을 지고 고통받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에게 남기는 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미소여야 합니다. 또한 장례 문화의 변화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호상, 좋은 죽음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슬픔 속에서도 담담하게 보내드리는 분위기지요.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태도 속에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 담담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하루라도 집안을 둘러보며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세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작게나마 생전 정리를 시작해보시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닥칠 마지막 순간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하고 끝이 있기에 지금이 아름답습니다. 화장장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덜고 마음을 정리하라. 그러면 마지막은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음은 낡음과 같지 않습니다. 늙음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더 깊고 원숙한 삶의 빛깔이 숨어 있습니다. 단풍잎이 가을의 끝자락에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것처럼 노년의 삶 또한 청년기보다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80세가 넘었음에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신선합니다. 반대로 아직 30대인데도 마음이 이미 낡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려 하지 않지요. 이렇게 보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낡으면 젊어도 늙은 것이고 마음이 새로우면 늙어도 젊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늙음을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새롭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늙음이 단순히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이지요. 저는 종종 단풍잎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엽이 지기 전 마지막 순간, 그것은 절규가 아니라 춤추는 모습이라는 것. 인생도 그렇습니다. 노년은 단순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마치 해질녘 노을처럼 더 화려하고 장엄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와 따뜻함이 노년에는 배어나오지요. 한 번은 제 친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평생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꼭 연탄 보일러를 놓아드려라.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던 분의 이 소박한 유언 속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곱게 늙는 삶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늙음과 낡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늙음은 시간이 쌓이면서 원숙해지는 과정이고 낡음은 시간이 지나며 쇠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늙음을 새로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낡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배우고 감사하고 남을 돕는다면 늙음은 곧 새로움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집착하고 미련만 붙들면 늙음은 낡음으로 변해버리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배움과 감사의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도 새로움으로 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가지 감사 적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노년을 낡음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채워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움의 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늙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모두 현재를 앗아갑니다. 어제의 잘못을 아무리 되새겨도 바뀌지 않고 내일의 걱정을 아무리 곱씹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뿐입니다. 저는 실제로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젊었을 때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 결국 지나고 나면 다 별일 아니더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무게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순간에 닻을 내리는 훈련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루틴을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호흡. 아침에 눈을 뜨면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걷기. 하루 30분, 땀에 젖을 만큼 걷는 습관이 심장과 뇌를 동시에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정리. 하루에 1가지씩 불필요한 물건이나 쓸데없는 걱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넷째, 감사일기. 밤마다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의학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혈압이 평균 10mm에 비해 낮아지고 안정시 심박수가 건강 범위 분당 60편 100회 안에서 더 안정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위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사람들의 행복 점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실제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현재에 몰입할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50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큰 다툼도 많았지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드시 오늘 고마운 일 하나씩 말하기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습관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린다는 건 바로 이런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지나간 어제의 그림자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지금의 숨결과 햇살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여기에 몰입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지고 죽음은 더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걷기 힘드시다면 창밖 하늘이라도 잠시 바라보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며 하루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결국 우리가 평생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과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이는 담담히 웃으며 삶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의 결실이라는 것을요. 저는 여러 장례식을 경험하며 이 점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빚과 다툼을 남기고 떠나 유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남은 가족에게 고마움과 정리된 삶을 선물처럼 남기고 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건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의 마음속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빚을 갚고 빌린 것을 돌려주고 마음속 미련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남은 하루하루를 웃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준비되었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준비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 호스피스 완화 의료학회 외의 조사에 따르면 삶을 미리 정리하고 준비한 환자의 65%가 마지막 순간 덜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태도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세 가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어디일지 모르니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일지 모르니 지금 내 호흡과 발걸음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름은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잠시 와서 웃고 놀고 배우다 가는 소풍. 그렇다면 그 소풍을 최대한 즐겁게 보내는 게 우리의 목 아닐까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오는 길에 쉬어가고 가는 길에도 쉬어가며 오늘 주어진 햇살과 대화와 밥 한 끼를 감사히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것, 혼자 죽는다는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여러분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잘 놀다 갑니다. 그 말 한 줄이야말로 평생의 결산이자 최고의 유언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 노을처럼 더욱 깊고 따뜻하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다루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온 정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공개할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에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루 종일 아무리 잠을 자도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쉽게 머리가 아프며 몸이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먹는 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은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고 계신가요? 사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넣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열된 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은 혈관을 막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병원의 수익 모델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팔고 병원을 방문하게 만들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진실은 단순히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73세 한상현 씨의 살해 한 달 전, 서울 강북구에서 홀로 사는 73세 한상현 씨가 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한상현 씨는 아내를 6해 전에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몸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을 계속 먹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그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약을 먹고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완화시킬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환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있나요? 한상현 씨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당연히 밥솥에 밥을 해요. 그러나 제가 그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매일 전자레인지로 밥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한 번 짓고 그 밥을 냉동해두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많은 1인 가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들면 수익이 감소하고 제약회사들의 매출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얻는 이익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문제일까요? 사실 전자레인지로 든 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그 밥의 당 지수, GI,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최대 4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 지수가 높아지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먹은 밥에서 생성되는 변형된 전분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장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된 전분은 비만의 주요 원인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내장 지방은 간과 혈관 벽에 쌓이며 장기적으로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밥을 어떻게 먹을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상현 씨의 변화와 경고. 한상현 씨의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매우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밥을 어떻게 요리하나요? 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밥솥에 밥을 해요 였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는 매주 밥을 한번 짓고 그것을 냉동시켜 놓고 매일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있었죠.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밥을 데워 먹는 것인데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믿지 않지만 이는 현대의학에서 무시되고 있는 중요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 저는 한상현 씨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었죠.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밥을 요리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로 밥을 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로 두면 밥의 당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당지수는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높은 당지수는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발생하는데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상현 씨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저에게 밥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밥을 신선하게 짓고 냉동 보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할 때 밥솥을 사용하는 대신 건강한 재료들을 추가하여 밥의 당지수를 낮출 수 있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제안과 연구 결과 저는 그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은 밥을 짓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는 것이었죠. 먼저 밥을 짓기 전에 약간의 식초를 넣는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밥을 짓고 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혀서 다시 들 때 변화된 전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상현 씨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그리 효과적일지 의문을 가졌지만 불과 3주 후 그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혈압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한상현 씨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며 그의 가족에게도 이 방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숨겨진 진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단지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상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병원과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그 수익 모델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죠.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의존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밥의 과학,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제 우리는 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는 밥이 우리의 혈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밥의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그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냉동밥의 위험성과 그 영향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자레인지로 든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로 재가열할 때 밥의 당지수가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지수 GI는 음식을 섭취한 후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이는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열된 밥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냉동밥을 전자레인지로 들 때 변형된 전분이 생성됩니다. 이 변형된 전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결국 이 전분은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고 그것이 쌓이면 혈관에 막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 질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밥의 변형 전분과 그 위험 변형된 전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냉동된 밥을 다시 데워 먹을 때 변형된 전분이 장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고령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다면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 바로 우리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밥은 탄수화물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주요 원천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밥을 올바르게 조리하면 당지수를 낮출 수 있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나 투르메릭츠, 강황 같은 재료를 밥에 첨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낮출 수 있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식혀서 재가열할 때 발생하는 변형된 전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장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우리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구와 과학적인 증거.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과 제약회사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제약회사의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은 단순한 식사 방법의 변화가 아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주로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간단한 조리법만 바꿔도 우리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는 비법. 어떻게 밥을 요리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밥을 잘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단순히 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놀라운 건강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식초와 밥을 할 때 식초를 넣는 방법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할 때 식초를 추가하면 밥의 당 지수를 최대 31%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지수를 낮추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밥의 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고 당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식초를 조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강황을 이용한 밥 조리법.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강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재료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한겸증 효과가 뛰어나며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을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을 밥에 넣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이 다 익은 후 밥 위에 강황 가루를 한 작은 술 뿌려서 잘 섞어주면 됩니다. 강황은 그 자체로 강한 맛을 가지지만 밥과 섞으면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내며 동시에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비법, 오트를 추가한 밥, 조리법.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오트를 밥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트밀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밥을 지을 때 오트를 넣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짓기 전에 쌀과 오트를 비율에 맞게 섞어 넣고 함께 조리하면 됩니다. 오트는 밥에 부드러운 식감을 더해주며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트를 추가한 밥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오트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비법, 밥을 식히고 다시 드기. 네 번째 비법은 밥을 조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식힌 다음 다시 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저항성 전분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다르게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익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밥을 식힌 후 다시 들 때 장내 유익한 세균들이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25%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장 건강을 개선하고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통해 간단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밥을 바꾸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은 단지 밥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식초, 강황, 오트, 그리고 저항성 전분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의 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적의 변화, 밥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 이제 우리가 배운 밥을 만드는 비법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한상현 씨처럼 많은 고령의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식습관 변화의 진정성과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상현 씨의 기적적인 변화. 한상현 씨는 73세로 매일 전자레인지로 든 밥을 먹으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로 당뇨병의 기준을 넘어서 있었고 혈압도 155/9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소개한 4가지 비법을 실천한 후 불과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혈당 수치는 148에서 121로 낮아졌고 혈압도 155/98에서 138/87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평생 의사로서 보았던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놀라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가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신선한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할머니의 사례. 박미선 할머니는 67세로 12년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이 진행되어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서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사에게 더 이상의 해결책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박미선 할머니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저에게 이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었고 강황, 식초, 오트를 추가하여 건강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그녀의 HbA1c 수치는 951에서 6.8로 감소했고 당뇨망막병의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력도 회복되었으며 당뇨병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변화는 단순히 약물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오랜 기간 고혈압 치료를 받은 김순희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74세로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고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밥 조리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이 160, 100에서 130이 85로 낮아졌고 그녀는 이제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변화는 그동안 고혈압을 관리해온 모든 의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는 방법을 바꾸고 식초와 강황, 오트를 추가하여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력이 넘치고 매일 아침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며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것을 넘어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밥을 만드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이 단순히 한 명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는 모두 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으며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사의 처방만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바꾸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을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과 그 과학적인 근거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과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모두가 이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건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엄격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에서 반복하는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방법 식초, 강황, 오트, 저항성 전분, 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변화. 이 방법들을 적용한 사람들은 단지 의사의 조언을 듣고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상현 씨, 박미선 할머니, 김순희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변화는 단지 수치적인 개선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변화들입니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삶, 현대의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과 치료를 제공해주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로 얻을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을 통한 건강한 삶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밥을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은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몸의 수치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어떻게 요리할지, 어떤 재료를 추가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 그 다음은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결론. 나의 건강을 책임지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밥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약품이나 병원 방문 없이도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밥을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차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단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특히 피해야 할 고기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는 고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에는 고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음식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기회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을 바꿀 때 그 변화가 곧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었다면 그 한 끼를 다른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고기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단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왜 그런 음식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65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고기와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처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가공육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고기들은 모두 가공육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공육들은 맛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사실 이들 고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이나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69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이후 이분에게 베이컨을 끊으라고 권유했고 그 후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육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 베이컨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외에 또 어떤 고기들이 위험할까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고기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지기 때문에 기름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건강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돈가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돈가스를 끊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튀긴 고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양념고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양념갈비나 불고기는 설탕과 같은 고칼로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분 양념갈비에는 12개에서 20개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5배의 전칠계의 설탕 덩어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67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양념갈비를 자주 드셔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념갈비를 끊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념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의 선택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65세 이상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와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니 다음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단기,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온에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질산화를 일으키고 이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튀김이나 조리된 가공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100개 베이컨에는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경고. 제가 진료한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는 매일 삼겹살을 먹어도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20으로 매우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 달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4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삼겹살의 포화지방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면서 지방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들이 심장 질환과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그 후 삼겹살을 끊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는 식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지방간의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먹는 고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기 선택의 중요성이처럼 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들은 65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해롭고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고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고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고기와 저지방, 고단백 고기입니다. 이 고기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의 질과 종류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직결되며 이 작은 변화가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고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이 단조롭고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기는 65세 이후에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 100개는 단백질 유심 3기 들어있으며 지방은 고작 1륵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고기이며 65세 이상에서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에 매우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A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정할머니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었고 하루에 100개 삶은 닭가슴살을 섭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지며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의 지방의 60% 이상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즉,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을 늘려주고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백숙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도록 권장했으며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후에 섭취해야 할 고기로는 쇠고기 홍두깨살과 고등어가 있습니다. 홍두깨살은 단백질 22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3-4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분이 매우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쇠고기 홍두깨살에 포함된 해미철은 흡수율이 높아 65세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는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단순히 맛있고 기름진 고기에서 건강에 좋은 고기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65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단 구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잘 섞어서 먹는 것이 노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나이가 들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 달걀, 우유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 이외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 두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이 매우 중요하므로 두부와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과 렌즈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나 콩두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 단백질 외에도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드레싱이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중요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블루베리,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와 나트륨 관리물은 우리의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 그리고 다른 식품들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은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었으며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들을 섭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고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 돈가스, 양념갈비는 트랜스 지방과 고칼로리 설탕이 많아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섭취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오리백숙이나 쇠고기, 홍두깨살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천 가능한 식이요법,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식사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섭취해보세요. 튀긴 음식을 구운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념갈비 대신 소금 구이를 시도해보세요. 달콤한 양념 대신 자연적인 조미료로만 간을 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65세 이상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지 말고
건강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를 피하고 삶은 닭가슴살, 오리백숙, 고등어와 같은 건강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하고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여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 실천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